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이입니다. 저희는 요슈타인 가하더의 소피의 세계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낭만주의를 했었죠. 이번엔 헤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3쪽이고요. 별표친 문장 위주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와닿았던 부분들입니다. 525쪽. 셜링과 다른 낭만주의자들은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을 이른바 세계 정신에서 보았다. 헤겔도 세계 정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지만 그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헤겔이 세계 정신이나 세계 이성이라고 말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자기 표현의 총체를 뜻한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정신이 있기 때문이지. 이런 의미에서 헤겔의 역사를 통한 세계 정신의 진행을 말할 수 있었지. 우리는 헤겔이 사람의 삶, 생각, 그리고 문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칸트는 사람이 가장 내밀한 자연의 비밀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박하긴 했어도 일종의 도달할 수 없는 진리가 있다고 암시했다. 이제 헤겔은 이 진리를 철저하게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람의 이성을 초월해서 또 사람의 이성 외부에 진리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모든 인식은 사람의 인식이라고 생각했지. 헤겔의 철학은 무엇보다도 역사의 과정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 때문에 역사의 과정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헤겔에 관해 거의 얘기할 수 없지. 헤겔의 철학은 원래 존재의 가장 내면적인 본성에 관해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진 않지만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헤겔 이전의 모든 철학 측에는 인간이 세계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영원한 기준을 세우려고 했다. 그것은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흉과 칸트에게도 해당된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모든 인식의 기초가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인간이 세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초월한 전제들에 관해서만 얘기해왔다. 헤겔은 그처럼 시간을 초월하는 전제는 발견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는 인간 인식의 기초는 세대가 바뀜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헤겔은 영원한 진리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을 초월하는 이성도 없다고 보았다. 철학적 사유의 유일하고 확고한 출발점은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이다. 헤겔에겐 철학이 강의 흐름과 같은 것이었다. 강의 특정한 지점에서 이는 가장 작은 물결도 강의 상류에서 소용돌이가 일거나 물이 흘러내려 생기는 것이지. 그러나 또 중요한 사실은 네가 관찰하는 강의 그 지점에 어떤 종류의 돌과 구분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유나 이성의 역사도 그와 같은 강의 흐름과 같다. 그것은 네 이전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모든 생각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네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삶의 조건이나 너의 생각을 결정짓는 모든 사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어떤 특정한 사상이 영원히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 특정한 사상이 네가 발딛고 서 있는 그곳에선 옳을 수도 있지. 528쪽. 헤겔은 이성도 동적인 것, 바로 하나의 진행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진리는 이 진행 과정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즉 무엇이 가장 참되고 가장 이성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역사적 과정뿐이다. 헤겔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그 역사 연관 관계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사람에겐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성은 진보적이다. 즉 사람의 인식은 계속해서 진보하며 이와 상응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인류도 앞으로 나아간다. 529쪽. 헤겔은 세계의 정신은 점점 더 크게 그 자체를 의식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하고 있지. 바다에 가까워질수록 강의 너비가 점점 더 넓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 정신이 서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에 눈뜨는 것이다.
예전부터 세계는 언제나 현존하고 있었지만 세계 정신은 인류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그 본질을 점점 더 확실히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세계 정신은 고작 예언이 아니라 증명해낼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였다.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인류가 점점 더 커지는 자기 인식과 자기 발전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똑똑히 알게 된다고 하였다. 역사는 점점 더 나은 합리성과 자유를 향해 문명의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역사는 가끔 종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쉬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겔이 보는 역사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해겔에게 역사란 단 한 줄로 길게 이어진 사상의 사슬이다. 물론 여러 고리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그저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연결되어 있는 사슬이라고 한다. 역사를 철저히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새로운 사상은 대부분 이전에 생긴 다른 사상을 토대로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사상이 대두하면 또 다른 새로운 사상이 다시 이에 대립한다.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두 가지 사유 방식이 생겨나고 그 사이에 긴장이 감돌게 된다. 이러한 긴장은 앞에 두 사상에서 각각 최선의 것을 보존하려는 제3의 사상으로 지향된다. 해겔은 그것을 변증법적 발전이라고 했다. 531쪽. 그는 이러한 인식의 3단계를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 하였다.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를 정립이라고 할 경우 이에 휴메의 경험주의를 반정립으로 내세울 수 있다. 이같이 서로 다른 두 사유 방식 사이의 긴장이나 대립은 칸트의 종합으로 지향되었다. 칸트는 합리주의자들과 경험주의자들의 생각이 부분적으로 옳지만 또 둘 다 중요한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역사는 칸트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 칸트의 종합은 세로의 정반합으로 나뉘는 3단계의 생각의 사슬을 위한 출발점이 되었다. 종합은 또다시 정립이 되고 반정립이 그 뒤를 따르기 때문이다. 532쪽. 그렇다고 해겔의 변증법이 역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논제를 놓고 토론이나 논쟁을 벌이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변증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사유 방식에서 잘못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것을 해겔은 부정적 사유라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유 방식의 잘못을 인식하고 나서도 그 사유 방식이 포함하는 좋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어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앉으면 금세 두 사유 방식의 대립으로 긴장감이 감돌지만 그것은 단지 일방적으로 제 생각만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옳은 생각과 틀린 생각을 갖고 있지. 그들이 현명하다면 토론을 진행하는 동안 그때그때 양쪽이 말하는 가장 좋은 논변을 놓치지 않겠지. 우리가 한창 토론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면 무엇이 가장 이성적인지 확정하기란 쉽지만은 않을 거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역사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보여준다. 해결은 오직 이성적인 것만이 생명력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계속 살아남는 것이 옳다는 뜻인가요? 거꾸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옳은 것은 살아남는다. 534초.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여기는 많은 것들 중에도 역사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거야. 음.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해겔 시대의 많은 남자들은 여성의 열등함에 대해 그런 터무니없는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여성 운동을 더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다. 535초. 남자들은 해겔식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정립을 내놓았다. 여성이 열등하다고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물론 여성들이 이미 자기 권리를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모두 의견이 같은 문제에 대해서라면 그와 같이 결정된 견해를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여성이 점점 더 심하게 차별을 당할수록 반정립이나 부정도 점점 강해졌다. 그러니까 활동적인 적은 어떤 이념 창출을 도와주는 최선의 동지라고 말해도 된다. 활동적일수록 더 좋다.
그러면 부정의 부정이 더 강해질 테니 말이다. 몰래방아에 물 붓기식의 속담이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란다. 정말 인상적인 말이죠. 내가 존재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상반되는 개념인 무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이 현존하는 것이 영구히 존재하지는 못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 성찰할 수 없다. 존재와 무 사이의 긴장은 생성이라는 개념으로 융합한다. 무엇이 생성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그것이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겔의 이성은 공적인 이성이다. 현실 자체가 대립을 본질적인 특징으로 갖기 때문에 현실 묘사 역시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536쪽. 노르웨이의 시인 비네도 변증법적 세계관으로 유명하다. 그런 두 종류의 진리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데 피상적인 진리는 그 반대가 이론의 여지 없이 틀리지만 심층의 진리는 그 반대가 진리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옳다고 말했다. 537쪽. 개인주의는 해겔의 철학에서 그 부정과 마주친다. 해겔은 자기가 객관적인 힘이라고 부르는 것에 큰 중점을 두었다. 해겔에 따르면 그것은 가족과 국가를 뜻한다. 538쪽. 이성은 특히 언어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면서 어느 언어에 소속한다. 노르웨이어는 한센 씨가 없더라도 전혀 변하지 않지만 한센 씨는 노르웨이어가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다. 개개인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개개인을 만드는 거다. 개인은 태어나면서 언어에 소속되듯이 역사적 주변 세계에도 소속된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주변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자기 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은 비역사적인 사람이다. 아마 너도 알다시피 이러한 생각은 아테네의 위대한 철학자들에게도 중요한 것이었다. 시민 없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 없는 시민도 상상할 수 없다. 해겔에게 국가는 개개의 시민 이상이다. 그것은 심지어 모든 시민을 모아놓은 것 이상의 존재다. 말하자면 해겔은 사회를 떠나겠다고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경멸하고 오히려 혼자 존재하려는 사람은 해겔의 눈에 바보처럼 보인다. 해겔에게 개인 자체는 없고 바로 세계의 정신이 있다. 해겔은 세계의 정신이 세 단계를 거쳐 자기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려 하였다. 그것은 세계의 정신이 세 단계를 거쳐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는 걸 뜻한다. 우선 세계의 정신은 개인에게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그것을 해겔은 주관적 이성이라고 했다. 세계 정신은 가족, 사회, 국가에서 더 높은 단계의 의식에 도달한다. 이것을 해겔은 객관적 이성이라 했다. 이것은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이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세 번째 단계가 있다. 세계 정신은 절대 정신에서 자기의 인식의 최고 형태에 도달한다. 이러한 절대 정신은 예술, 종교, 철학이다. 그 중에서도 철학이 이성의 최고 형태다. 세계 정신이 철학을 통하여 역사 속에서 자신이 한 역할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세계 정신은 철학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만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철학을 세계 정신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해결이 끝났습니다. 좋죠. 정말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이해하기 쉽게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키에르케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